거기 아줌마 비키세요. 사단장 지나갑니다. 목소리는 다듬지 않은 칼날처럼 거칠었다. 그 말 한마디가 복도의 공기를 갈랐다. 부관과 참모들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눈동자가 서로를 향해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멈추지 못했다. 박기현의 권위에 눌린 것이었다. 부임 전부터 그는 엘리트 코스와 상명하복 철저라는 소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문제는 그 여인이 민간인 아줌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누구인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단 한 사람, 박기현만 빼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 업로드합니다. 구독하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북부, 칼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내려오는 1월 초. 새벽부터 눈발이 성가시게 흩날리고 있던 그날. 제2보병사단 신축 본청 건물은 비현실적인 조용함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막 완공된 건물 특유의 석재 냄새. 유리창에 비친 차가운 빛,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운 묘한 긴장감까지. 새 건물은 마치 군의 권위 자체를 과시하듯 날카로운 각과 깔끔한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모든 선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은 흠집 없는 질서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유독 어울리지 않는 움직임 하나가 있었다. 여인 한 명이 복도 한가운데에 홀로 앉아 바닥 타일을 살피고 있던 것이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다. 아무리 봐도 민간인에 가까운 차림. 평범한 검은색 코트,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곳이 군 본청 내부 복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 대리석 타일의 모서리. 0.3cm쯤 아주 미세하게 떠 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예리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결함. 그녀는 손끝으로 타일을 천천히 눌러보았다. 바스락. 들릴 듯 말 듯한 건식 시공 특유의 소리가 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타일을 눌렀다. 또 한 번 작은 소리가 낭낭하게 울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정말 미세한 한숨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 한숨에는 실망과 우려가 함께 섞여 있었다. 이 복도는 예산 수십억이 들어간 신축 본청이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제2사단의 자부심이자 새로운 지휘부의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의 중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공사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균열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갑작스레 거칠어졌다. 달걀 노른자처럼 정적이던 분위기를 찢는 듯한 군화 소리.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 가장 거칠고 가장 급한 발걸음. 철꺽 철꺽. 절도 있지만 나는 이 건물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발걸음. 그 뒤에는 급히 따라붙는 발걸음이 여러 개 더 들렸다. 그 군화 소리의 주인. 바로 오늘 부임하는 새 사단장 박기현 소장이었다. 박기현의 첫인상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오만함이 완벽하게 형태를 갖추면 이런 얼굴이 되겠구나. 각 잡힌 제복, 크림색 장갑처럼 깔끔한 손. 잘 다린 전투복과 윤기나는 계급장. 눈빛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방식. 부임 첫날부터 이미 부대 전체를 자신 발 아래 둘 것처럼 당당함이 넘쳤다. 그는 신임 사단장답게 군기를 세우는 것에 집착했고 평소에도 부하 장교들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부임 첫날 그가 마주한 광경은 그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이었다. 복도 한가운데에 쭈그려 앉아 바닥을 만지고 있는 민간인 여인. 그는 불쾌감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거기. 아줌마. 그는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쏘아붙였다. 비키세요. 사단장 지나갑니다. 목소리는 다듬지 않은 칼날처럼 거칠었다. 그 말 한마디가 복도의 공기를 갈랐다. 부관과 참모들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눈동자가 서로를 향해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멈추지 못했다. 박기현의 권위에 눌린 것이었다. 부임 전부터 그는 엘리트 코스와 상명하복 철저라는 소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문제는 그 여인이 민간인 아줌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누구인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단 한 사람, 박기현만 빼고. 여인은 박기현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손끝에서 느껴진 타일의 미묘한 흔들림을 다시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박기현의 인내심은 바닥에 닿았다. 아줌마, 들리세요? 여기 사단본부입니다. 군인들 동선 방해하면 안 되는 장소예요.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촌스럽지 않은, 그러나 화려함도 없는 깔끔한 검은색 코트. 하나하나 손질된 머리에 군인의 기울은 느껴지지 않지만 대신 묘하게 다부진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박기현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다. 그 대신 그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부관과 참모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제발 입 좀 다물지 왜 그러십니까, 사단장님. 하지만 박기현은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엔 한 가지 감정만 담겨 있었다. 균열은 작아도 그것이 조직의 뿌리를 흔드는 시작이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작게 속삭였다. 여기서도 이런 게 보이는군요. 말투는 나른하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박기현은 비웃었다. 아줌마가 뭘 알아요. 공사 같은 건 우리가 잘 알아서 처리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박기현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다. 비키라는 손짓이었다. 여인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조차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기현은 재미없는 듯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민간인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니게 해놓으니까 이 모양이지. 그리고 사단장실로 향하는 길을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처음의 정적과는 완전히 달랐다. 조금 전까지는 새로운 사단장의 등장으로 긴장된 정적이었다면 지금은 마린모 순간이 만들어낸 정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들뜬 타일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가 양 입꼬리에 스쳤다. 무기력한 웃음이 아니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네라는 씁쓸함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무너지는 건 건물만이 아니죠. 이제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 박기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냉정한 판단과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대리석에 구두굽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맑게 울렸다. 그 소리는 이 건물에서 가장 무거운 권위를 가진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녀. 복도에서 아줌마라 불린 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이정현 대장. 취임식이 열리는 이사단 연병장은 멀리서 보면 꽤 그럴듯했다. 하얀 눈이 며칠 전 쌓였다 녹은 흔적이 군데군데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로 새로 정리한 잔디가 어설프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래도 겉모습만큼은 완벽해 보였다. 정면에는 새로 깔아놓은 붉은 카펫이 단상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양 옆으로는 깃발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국기, 육군기, 사단기, 그리고 각 대대 깃발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해 있었다. 무대의 양 옆에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군악대원들은 악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떨리는 손을 어색하게 숨기려 했고 의장대원들은 마치 석상처럼 서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초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각계 대대로 나뉘어 대형을 이루고 서 있었다. 전투화는 얼어붙은 땅을 딛고 있었고 손끝은 차가움에 굳어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미동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신임 사단장의 취임식. 게다가 소문으로만 듣던 엘리트 출신이 부임한다는 날. 가만히 서 있어도 공기가 묵직했다. 연단 뒤편, 본부 건물 안에서는 또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사단장님, 단상 올라가실 시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부관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기현 소장은 거울 앞에서 제복을 한 번 더 살피고 있었다. 오늘 입은 제복은 그가 자신의 옷장에서도 가장 아끼는 한 벌이었다. 군인의 상징인 짙은 올리브색 위에 정확히 달인 선, 계급장 아래로 각을 맞춰 달린 리본, 왼쪽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고 거울 속 자기 모습을 훑어봤다. 나이 40 후반, 군인치고는 군살이 거의 없는 체격, 짧게 자른 머리, 차갑게 떨리는 눈빛. 그는 이 얼굴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좋아. 박기현은 짧게 중얼거렸다. 오늘 모든 시선이 저 연단 위를 향할 것이다. 수천 명의 병사, 수십 명의 장교들, 지휘관들, 초청된 인사들. 모두가 새로운 이사단장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복도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무너지는 건 건물만이 아니죠.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까 그 아줌마 참 대단하네. 군부대까지 들어와서 훈수를 두고 있어. 그는 그 기억을 억지로 밀어냈다. 오늘은 자신이 주인공인 날이다. 낯선 아줌마의 얼굴 따위가 이 기분을 망치게 할 수는 없었다. 부관이 다시 한번 말했다. 사단장님, 준비되셨으면 이동하시겠습니다. 박기현은 제복의 단추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느리지만 위압감 있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나갔다. 그의 뒤로 비서실장, 작전참모, 인사참모 등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랐다. 복도 끝에서 커튼을 젖히고 나가면 바로 단상 뒤편이다. 거기서 몇 발걸음만 더 내디디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연병장 중앙, 병사들 사이에도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이번에 오시는 분, 육사 수석 출신이래. 전방사단 지휘할 때 완전 빡세게 굴렸다더라. 그래도 그런 사람이 와야 사단 제대로 서는 거 아니냐? 긴장과 기대, 불안이 뒤섞인 속삭임은 지휘관들의 호통이 한번 날아오면 금세 사라졌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몇 년은 계속 보고 듣게 될 이름이 소개될 거라는 것을. 이사단장 박기현 소장. 그 이름이 곧 이사단의 공기와 분위기를 결정할 것이다. 단상 뒤편에 도착하자 행사를 준비하던 부사관이 급히 다가와 경례했다. 충성, 제2보병사단 신임 사단장님 입장을 대기 중입니다. 박기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커튼 틈 사이로 연병장을 살짝 내다보았다. 차갑게 정렬된 병사들의 대열, 깃발, 군악대, 의장대, 자리 곳곳에 앉아있는 각 부대 대표들. 좋아. 딱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이제 남은 건 자신이 그 중심에 올라가는 일뿐.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취임사를 수십 번은 더 되뇌었다. 우리 사단은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선진 부대로 거듭날 것이다. 첨단 장비와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용사들로. 그 모든 단어가 그의 자존심을 부풀렸다. 그때 한 장교가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다. 사단장님, 상급부대에서 몇 분 더 오신다고 합니다. 예정에 없던 분들이라. 박기현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그 아직 정확하게는 근데 군단 참모장님은 확실히 오셨고요. 그 외에도. 장교의 어투는 조심스러웠다. 박기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좋지. 상급 지휘관이 많이 올수록 내 이름 기억해줄 사람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자신의 경력과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절대적이었다. 마이크 테스트가 끝나고 군악대 연주가 멈추었다. 행사 진행을 맡은 부사단장 준장이 단상에 올랐다. 지금부터 제2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악대가 첫 연주를 시작했고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면으로 모였다. 깃발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순서에 따라 국민 일해,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이어졌다. 진지하고 기계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다. 드디어 부사단장이 또 한 번 마이크를 잡았다. 다음은 신임 제2보병사단장 박기현 소장님의 부대기 인수 및 취임사 순서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단상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기현은
어깨를 한번 쭉 펴고 숨을 가다듬었다. 부관이 그를 향해 짧게 속삭였다. 사단장님, 파이팅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커튼 앞으로 나아갔다. 신임 제2보병사단장 박기현 소장님 입장. 우렁찬 소개와 함께 박기현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박기현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부대기였다. 이 사단의 깃발이 단상 중앙에 세워져 있었다. 진한 적색 바탕에 새겨진 사단 문양이 햇빛을 받아 중요하게 빛났다. 그는 그 앞에서 걸음을 잠시 멈췄다. 부대기를 들고 있던 부사관이 길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박기현은 이 부대의 주인이 되는 정확한 순간을 체감하고 있었다. 부대기 인수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는 두 손으로 깃대를 힘주어 잡고 나는 제2보 병사단장으로서 이 부대를 책임지고 맡겨진 임무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부대기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준비된 문구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이 자리를 위해 달려온 군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선서가 끝나고 부사단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신임 사단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박기현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시선들이 그에게 꽂혔다. 그는 마이크를 한번 잡았다가 떼고 일부러 잠깐 침묵을 만들었다. 시선과 긴장을 모으기 위한 계산된 정적.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2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음향장비를 타고 연병장 구석까지 또렷이 전해졌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이끌게 된 새 사단장 박기현입니다. 몇 마디가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는 자신감 있게 준비해 온 문장을 술술 풀어냈다. 우리 이 사단은 앞으로 단순히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누구보다 강하게 두들겨 부술 수 있는 진정한 선제 기동부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젊은 장교들의 눈이 잠깐 빛났다. 듣기에는 멋있었다.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문장이었다. 저는 누구보다 성과에 엄격한 사람입니다. 성과 없는 안일함, 훈련 없는 안전만을 이야기하는 태도는 이 부대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사단은 앞으로 수치로, 전투력으로, 평가 지표로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말에 몇몇 참모들은 속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또 숫자, 또 성과 지상주의. 그러나 아무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박기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는 여러분을 전우로서 신뢰할 것이고 여러분은 저를 지휘관으로서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전방의 최전선을 대한민국 육군의 모범 부대로 만들 것입니다. 취임사는 완벽하게 끝났다. 적당히 전투적이고 적당히 애국적이며 적당히 자기 자신을 강조한 연설이었다. 단상 아래에서 장교들이 먼저 박수를 쳤고 이어 병사들의 박수가 퍼져나갔다. 소리 자체는 컸지만 어딘가 빈 공간이 느껴지는 박수였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빈 공간을 느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박기현 본인만 빼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단 뒤로 물러났다. 역시 나 정도면 잘한다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행사 사회를 맡은 부사단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신임 사단장님의 기계 넘치는 취임사 감사합니다. 그는 준비된 멘트를 이어갔다. 이제 순서는 내빈 소개와 축사 차례였다. 부사단장은 명단이 적힌 종이를 넘기며 말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이사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군단 참모장님이신 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단상 아래쪽 VIP석에 앉아있던 장군이 가볍게 일어나 인사를 했다. 박수. 그리고 이어지는 몇몇 지역 기관장, 예비역 인사들의 소개. 그때였다. 부사단장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종이 아래쪽에 적힌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마이크를 쥔 손을 감싸 쥔 채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짧은 머뭇거림이 단상 뒤에서 대기하던 참모들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오늘 대단히 이례적이지만
우리 이사단 장병 여러분을 직접 격려하고 새로운 사단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육군을 대표하는 분께서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단상 뒤에서 대기하던 박기현의 심장이 그 순간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설마, 아니겠지? 부사단장의 다음 멘트가 그 얄팍한 희망을 산산히 부쉈다. 육군 참모총장 이정현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 한 문장을 끝으로 연병장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지휘관석에 앉아있던 연대장, 대대장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참모총장이 직접 온다고? 사단장 취임식에?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다. 보통은 군단장이나 군단 참모장이 축하 인사와 축사를 대신한다. 육군 참모총장이 일개사단 취임식을 위해 직접 내려오는 일은 사단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었다. 단상 뒤 커튼 너머에서 이 모든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 박기현 소장. 그의 손이 잠깐 굳었다. 몇 시간 전에 복도에서 마주친 그 아줌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리석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타일을 만지던 모습. 기초가 부실하면 이라고 말하던 목소리. 자신이 날카롭게 아줌마라고 소리친 장면. 그리고 지금 육군 참모총장 이정현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까지 그의 뇌는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땀이 흘렀다. 설마 그게... 부사단장이 마이크를 더 세게 쥐었다. 육군 참모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군악대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본부 건물에서 연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 그 계단 위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이 아닌 정규 예복. 옷깃에 반짝이는 4개의 별. 단정한 머리,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그러나 굽히지 않은 어깨와 곧은 허리. 그녀는 바로 복도에서 아줌마라고 불렸던 그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책임자, 참모총장 이정현 대장이었다. 연병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군악대의 연주가 연병장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동안 그녀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눈앞으로 다가오는 4개의 별을 견디지 못한 듯 여러 지휘관들이 허리를 깊게 숙였다. VIP석에 앉아있던 장성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저 사람이 TV에서만 보던 그 사람인가? 이정현은 연병장 바닥을 밟는 순간 별다른 제스처 없이 간단히 손을 들어 인사했다. 단상 옆에서 군단 참모장이 직접 나와 그녀를 안내했다. 참모총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형식적 축사만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박기현 소장은 단상 뒤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손끝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미쳤네. 그럼 아까 그 여자가 참모총장이었다고? 그의 머릿속에서 복도의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재생되었다. 아줌마, 비켜요. 여기 사단 본부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데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녀의 어깨를 밀고 지나가던 순간 이제 그는 그것이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에게 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부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정현 총장은 단상 아래 VIP석에 잠시 자리했다가 부사단장의 안내를 받아 단상 위로 올라갔다. 부사단장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준비된 멘트를 또박또박 읽었다. 다음은 제2보병사단 신임 사단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장병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이정현 대장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일어나고 군악대의 연주가 짧게 깔렸다가 멈췄다. 이정현은 단상 중앙으로 나아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한 손에 쥐고 서 있었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은 손은 원고 대신 마이크를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원고를 보지 않았다. 제2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또렷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휘관 민, 내빈 여러분. 잠깐의 정적. 그녀는 원고를 천천히 접더니 아예 단상 옆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한 동작에 VIP석에 앉아있던 장군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다. 아, 이거 그냥 축사로 끝날 분위기가 아닌데. 이정현은 연병장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수천 쌍의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옆에 서 있는 박기현 소장의 얼굴도 있었다. 표정은 최대한 정중하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의 동요는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이정현의 시선이 그를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말을 시작하지 않았다. 한 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오기로 결정한 건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첫 문장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축사라면 보통 기쁘다, 영광이다, 축하한다로 시작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그녀는 고민이 많았다로 시작했다. 연병장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다. 보통 사단장 취임식에 참모총장이 직접 내려오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상급부대 지휘관이 대신 와서 축사를 하죠. 저도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살짝 흐렸다. 그리고 단상 아래 멀리 보이는 본부 건물 방향을 가볍게 돌아보았다. 그런데 정적이 더 깊어졌다. 오늘 아침 이곳에 도착해서 본부 건물로 들어가던 중에 복도에서 작은 장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기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새로 지은 건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깔끔한 조명. 겉보기에는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 한가운데 조용히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부관은 눈을 감았다. 참모들은 일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 사람은 바닥을 자세히 보고 있었고 띄엄띄엄 걸음을 옮기며 어느 한 지점을 손으로 눌러보고 있었습니다. 타일 한 장의 모서리가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떠있더군요. 이제 연병장에 있는 지휘관들 다수는 이미 감을 잡았다. 이건 누군가에 대한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누군가를 겨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은 뭐 그 정도 흠집이야. 사람도 아니고 돌덩이가 완벽하긴 힘들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정현의 목소리는 잠잠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군대에서, 그리고 특히 지휘부 건물에서 이런 작은 균열을 못 본다는 건 하나를 의미합니다. 기초를 보는 눈이 약하다는 것. 그녀는 박기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인터뷰 카메라가 있었다면 그 장면은 그대로 클로즈업 되었을 것이다. 지휘관이 화려한 보고서와 멋진 작전 개념만 보고 막사 구석 균열, 병사의 침상틀, 식판에 남은 녹 얼룩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하면 그 지휘관은 부대를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단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딱, 딱. 군대의 진짜 균열은 전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활관, 식당, 복도, 바닥. 그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못 보는 눈은 언젠가 훨씬 큰 균열도 놓치게 됩니다. 박기현은 숨을 삼켰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빙둘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복도에서 지금 이 사람을 향해 자신이 뭐라고 외쳤는지도. 아줌마, 비켜요. 그 한 문장이 이제 그의 목을 죄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이정현은 조금 더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의 얼굴, 그 사이사이 기어들어가는 찬바람, 장교들의 굳어진 표정. 그녀는 잠시 말끝을 멈추고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다기보다 자신의 결심을 다지는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제2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그녀는 다시 정면을 향해 섰다. 오늘 저는 이 부대에 새로운 사단장이 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기현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으로 이미 충분했다. 오늘 저는 이 부대를 지켜보러 왔습니다. 이 부대를 이끌 사람의 눈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난생 처음 듣는 형식의 축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 축사는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경고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칼자국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칼날의 가장 앞에는 복도에서 아줌마, 비켜요라고 외쳤던 이사단장 박기현 소장이 서 있었다. 연병장 한가운데 울려 퍼지던 박수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맥이 빠져 있었다. 누가 봐도 참모총장의 축사는 경고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부대 전체를 향한 꾸짖음이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정 인물을 향한 날카로운 비유들이었다. 바로 복도에서 아줌마라고 소리를 질렀던 남자. 이사단장 박기현 소장. 사라지지 않는 굴욕, 지휘관의 자존심을 건드린 한순간. 행사가 모두 끝났을 때 단상 아래로 내려오던 박기현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얼굴에 붙어있는 표지판처럼 굳어 있었다. 부사단장과 참모들은 저마다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박기현의 옆을 지나칠 때 숨을 죽였다. 사단장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부관이 조심스레 다가가 속삭였다. 그의 손에는 박기현의 제복 단추가 손에 찢어질 만큼 꽉 쥐어져 있었다. 박기현은 대답 대신 단상 뒤 텐트를 지나며 바닥에 놓인 구두 흙먼지를 강하게 찼다. 털컥. 군화가 금속 테이블을 차는 소리가 텐트 안에 울렸다. 부관은 움찔했지만 말리지 못했다. 오늘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날이었다. 나를 아줌마한테 망신을 주겠다고? 박기현은 길게 들이마시던 숨을 억지로 삼켰다. 연단 뒤의 난방 텐트는 따뜻했지만 그는 오히려 식은땀이 흘렀다. 보여줬지? 그 여자, 대장이라는 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관은 고개를 숙였다. 참모 총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아니. 박기현은 딱 잘라 말했다. 대장이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나 취임식에? 왜 하필 복도에서 하필 그 타일을 보고 나하고 마주쳤을까? 부관은 입을 다물었다. 박기현은 복도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그 여인이 바닥 타일을 손으로 눌러보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밀치며 지나갔던 그 순간. 아줌마, 비켜요. 그 말이 쓸데없을 정도로 또렷하게 귀에 맴돌았다. 그리고 참모 총장의 축사. 균열을 못 보는 지휘관은 부대를 망친다. 기초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전투는 없다. 박기현은 치를 떨어버렸다. 나한테 한 말이지. 대놓고. 그는 입술을 깨물며 이를 갈았다. 사단장이라는 자리는 굴욕을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군 구조에서 사단장은 절대적 권위로 움직인다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그 절대 권위가 참모 총장의 기세에 의해 연병장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겨버린 것이었다. 참모 총장이 자기를 지휘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그걸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켜본 것. 그 사실이 박기현에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사단장실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폭발했다. 행사가 끝나고 사단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기현은 의자를 발로 차버렸다. 바퀴가 달린 가죽 의자는 뒤로 넘어가며 바닥을 굴렀다. 아줌마한테, 내가 대장한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목구멍이 떨렸다. 그는 정면에 걸린 이사단 깃발을 보며 이를 갈았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를 거쳐왔는데? 내가 어떤 실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통유리가 진동했다. 부관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사단장님, 마음 추스르시고.
입 닥쳐. 박기현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진짜로 입 닥쳐.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부가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실내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기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들이켰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인정받지 못했다면 증명하면 되는 거지. 얼마 동안의 정적 끝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굴욕의 흔적 대신 기괴한 결심이 눈동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를 무시했다고? 그럼 증명하면 되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관. 작전 참모 불러. 군수 참모, 훈련 참모도 부르고. 부사단장도 자리 비우지 말고 이리로 오라 해. 부관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사사단장님, 지금 당장 회의를 하시려는. 그래. 지금 당장이다. 박기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오늘 당한 모욕은 오늘 되갚는다. 30분 뒤 사단 지휘부 긴급회의 소집. 작전참모부 회의실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참모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다. 훈련 참모는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군수 참모는 이 상황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얼굴이 잿빛이었다. 작전 장교들은 서로 눈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했다. 사단장님 표정 봤어? 봤지. 오늘 난리 났어. 혹시 아까 축사 때문에? 말도 하지 마. 다 들었잖아. 기류는 누가 봐도 위험했다. 그리고 곧 박기현 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부터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다. 그는 말없이 단상 앞에 서서 참모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누구 하나 실수하면 바로 죽인다는 기세였다. 오늘부터 이 사단은 달라진다. 박기현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폭발의 소리가 아니라 유리 조각 같은 차가운 음성. 여러분, 나는 오늘 사단장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다. 참모들은 숨을 삼켰다. 참모총장님 축사, 말씀이시죠? 부사단장이 조심스레 말하자. 박기현은 피식 웃었다. 그렇지. 축사 하나로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괜찮다. 군인이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니까. 그는 참모들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성과로. 압도적인 성과로. 작전 참모는 이미 불안해 보였다. 그런 표정마저 박기현은 싫어했다. 왜? 불만이라도 있어? 아, 아닙니다. 다만 뭐? 작전 참모는 침을 삼켰다. 참모 총장님께서 오늘 사단의 기초 문제를 지적하셨으니 성과를 내더라도 천천히 정비를 먼저. 쿵. 박기현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정비? 천천히?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는 얼굴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내가 이사단장으로 부임한 첫날 우리 부대의 약함을 들켰다. 그럼 이 부대가 할 일은 딱 하나야. 그는 단 한 줄의 명령을 남겼다. 대규모 실전 공격형 훈련을 진행한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작전 참모가 입술을 떨며 물었다. 사단장님, 어느 정도 규모의 훈련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기현은 준비해 둔 계획서를 단상 위에 펼쳤다. 그리고 제목을 크게 읽었다. 작전명 철권 뒤에 쥘 작전. 훈련 참모가 책상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다. 군수 참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사단장은 넋이 나갔다. 작전 장교들은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속삭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사단급 기동을 단독으로? 야간 돌파? 지금 시기엔 위험합니다. 식량은 24시간 분량밖에 안 잡혔는데. 무전기 재고도 부족한데 어떡해. 회의실이 술렁거리자 박기현이 단 한마디로 정리했다. 입 다물어.
우린 무조건 한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광기가 섞인 결의였다. 이 훈련은 내 명예를 되찾는 훈련이다. 내가 얼마나 강한 지휘관인지, 우리 이사단이 얼마나 뛰어난 부대인지 정군에 알려야 한다. 작전 참모가 마지막 용기를 짜내 말했다. 하지만 사단장님, 병사들 위험도가. 위험? 박기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군인이 위험한 게 어때서? 위험을 피하려면 공무원 하지 그랬나? 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다. 이 훈련은 겁쟁이들을 걸러내고 진짜 군인들만 남길 수 있는 기회다. 훈련 참모가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군수 참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사단장은 가볍게 머리를 감싸주며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겼다. 누구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박기현의 표정이 반박하면 죽는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철권 훈련. 일주일 내 준비 완료해. 그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일주일 후. 참모총장이 다시 보면 놀랄 정도로 완벽한 결과를 보여줄 거다. 그는 문을 열며 단 한마디를 더 남겼다. 이 정도도 못하면 사단이 아니다. 문이 쾅 닫혔다. 남겨진 참모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확신. 이건 재앙이다. 철권 작전 회의가 열린 지 딱 일주일 뒤. 제2보병사단 작전장교 한 명이 서류 더미를 끌어안은 채 계단을 헐레벌떡 뛰어올라왔다. 작전 참모님, 최종본 나왔습니다. 작전 참모는 깊은 탄식과 함께 안경을 올렸다. 밤샘 근무와 수정, 재수정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철권 작전 계획서라는 이름의 두꺼운 파일이 완성된 것이다. 표지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단정하게 제목이 적혀 있었다. 제2보병사단 대규모 공격형 실전 훈련 계획. 작전명 철권 디에츻. 표지 오른쪽 상단에는 결제란이 10지줄로 빽빽이 채워져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박기현 소장의 이름과 서명이 굵게 박혀 있다. 이제 진짜 올리는 겁니까? 젊은 작전장교가 물었다. 작전 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부터는 위에서 판단할 일이야.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우린 이미 망했다라는 체념이 슬며시 깔려 있었다. 철권 작전의 골자. 철권 작전의 개념은 단순하면서도 거칠었다. 전방 가상의 적 진지에 대한 사단 단독 공격 돌입. 연대급 규모로 동시다발적인 돌파. 일부 부대는 야간 기동으로 적 심장부까지 침투하는 시나리오. 야간 산악 기동 도하 훈련.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기습적으로 후방을 찌르는 형식.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강행하는 것으로 설정. 지속기간 48시간 이상 연속 기동. 병력에게 수면 식량을 최소한만 보급. 극한 상황에서 버티는 정신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명목. 작전 개념만 보면 마치 영화 속에 나올 법한 화려한 작전이었다. 젊은 장교들 일부는 솔직히 말해 흥분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병사들의 안전과 현실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짜였다는 것이었다. 보급 계획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야간 기동 장비는 실제 재고와 맞지 않았으며 부상자 후송 계획은 현재 매뉴얼 준용이라는 한 줄로 대체되어 있었다. 작전 참모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대로 올렸다가 위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후회할 텐데. 하지만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미 박기현은 이틀 안에서만 수정하라고 못을 박았고 반대 의견을 내던 참모들은 하나둘씩 회의석상에서 입을 닫기 시작했다. 이제 위에서 칭찬할 일만 남았지. 사단장실. 박기현 소장은 최종본 계획서를 받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마치 작품을 감상하는 화가처럼 미소 지었다. 두께가 마음에 드는군. 파일은 손에 꽉 찰 정도로 두꺼웠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작전계요, 도상도, 진출로, 화력 지원 계획, 부대별 임무, 세부 일정. 문제는 그 뒤에 붙어있는 보급 의무 위험 관리 계획이
형식적인 표현과 표로 얼버무려져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 부분엔 눈길을 거의 주지 않았다. 이 정도면 참모총장도 놀라겠지?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오, 이 사단장이 생각보다 대담하네. 이 정도 작전을 구상하다니. 역시 엘리트 출신이야. 이렇게 말할 거야. 장담하지. 부관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했다. 그는 이미 복도에서의 사건과 축사 내용을 떠올리며 이 계획서가 과연 어떤 반응을 낳을지 감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장님, 합참과 육군본부 검토가 끝나면 현장 지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거야. 박기현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위에서 직접 내려와서 우리가 훈련하는 모습 보면 참모총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아, 내가 괜한 소리 했구나 하고 말이야. 그는 서류 마지막 장에 휙 서명을 하고 결제란에 도장을 꾹 찍었다. 울려. 그 한마디로 철권 작전은 마침내 이 사단을 떠나 서울 용산의 육군본부로 향하게 되었다. 육군본부 작전기획처 서울 용산구 한복판 육군본부 청사 작전기획처 사무실 한쪽에 이 사단에서 올라온 두꺼운 파일이 턱하고 내려앉았다. 또 전방에서 뭐가 왔어? 중령 계급의 작전장교가 커피를 들고 돌아오다 파일을 보고 물었다. 대위 한 명이 표지를 힐끗 보더니 읊조렸다. 제2보병사단 공격형 실전훈련 계획 작전명 철권. 철권? 중령은 피식 웃었다. 요즘 사람들은 이름 붙이는 것도 유치하게 잘 붙여. 뭐, 일단 한번 보자고. 그는 의자에 앉아 파일을 펼쳤다. 앞부분은 꽤 그럴듯했다. 상황 설정, 가상의 적 전력, 우리 사단의 병력 구성, 지형 분석, 예상 전개 속도, 상급 지휘부와의 연계 방안 등. 중령은 몇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열정은 확실히 보이네. 전방에서 이런 기획이 올라오는 것도 드문 일이긴 해. 옆자리 소령이 고개를 내밀었다. 누가 사단장이죠? 박기현 소장. 아, 그분. 소문 들었습니다. 실적 중심, 성과 위주,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던데. 그래서 이 작전도 공격밖에 없어 보이는 건가? 중령은 반 농담 섞인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정도 규모의 훈련 계획이 올라왔다는 것은 단순히 사단장 한 명의 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합참, 육군본부, 심지어는 국방부까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앞부분만 본다. 작전기획처 실무자들은 대부분 앞부분만 보고 대략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개념은 나쁘지 않은데? 전방 부대치고는 구성이 탄탄하네. 대담하긴 한데 요즘 기동전 개념에도 맞을지도. 실무 소령 한 명이 말했다. 이 정도면 참모총장님 보고 자료에 전방사단의 적극적인 훈련 의지 이런 식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위에서도 현장 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인상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근데 문제는 뒷부분이겠죠. 그렇지. 그는 파일을 넘기며 페이지 하단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군수 지원 계획, 의무 후송 및 의료 지원 계획, 안전관리 대책, 위험성 평가 및 통제 방안.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 뒤쪽 페이지들.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지루하다고 넘겨버리기 쉬운 부분. 그러나 실제로 병사들의 목숨과 직결된 내용이 적혀있는 핵심 부분. 중령은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파일 상단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검토 필요. 참모총장 보고 전 반드시 확인 요망. 그리고 그는 파일을 다시 덮고 말했다. 이건 위에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네. 참모총장의 책상 위에 올라온 서류. 그날 오후 이정현 참모총장의 책상 위로 분류된 서류 더미 중 하나가 옮겨졌다.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사단에서 대규모 실전훈련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제해달라고. 이정현은 잠시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서류 표지에 적힌 제목을 확인하곤 눈썹을 약간 찌푸렸다. 철권 작전? 그녀는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예상대로군 하는 기시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일단 두고 가세요. 오늘 중으로 보겠습니다. 비서관이 나가고 방 안에는 그녀와 서류만 남았다. 그녀는 묵직한 파일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박기현 소장. 그 이름이 입 안에서 묵직하게 구르다가 사라졌다. 복도에서의 그 거친 목소리. 아줌마라고 부르며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던 태도. 취임식에서의 불편한 표정.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던진 말들. 지휘관의 눈은 균열부터 봐야 합니다. 기초를 보지 못하는 자는 전투도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이 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찔렀다는 것도, 그 자존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온 거겠지.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화려한 앞장,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그림자. 첫 페이지엔 간략한 개념도가 있었다. 사단 전체가 동원되는 대규모 기동, 공세적 훈련, 적 전력 가정, 기상 조건, 예상 시간표. 그녀는 빠르게 눈으로 훑었다. 전술 개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리 엉터리는 아니었다. 확실히 머리는 좋은 친구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단순히 방어, 태세만 반복하는 지루한 계획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동과 공세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이 위에서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법한 구성. 그러나 이정현은 그런 겉모습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정말 보고 싶은 건 그 뒤였다. 그녀는 곧장 파일 끝부분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군수 지원 계획, 의무 및 수송 계획, 기상 악화 시 비상 계획, 위험성 평가 및 관리 대책. 이정현의 시선이 그 페이지 위에서 멈췄다. 손가락이 작은 글씨들을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뭘 먹고 버텨? 이정현은 군수 파트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다. 적, 후방 침투 부대, 최대 48시간 작전 지속. 그런데 보급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상 전투 식량 24시간 분량 지급. 나머지 24시간은? 파일 어디에도 그 24시간의 공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아니, 병력에게 48시간 싸우라고 지시해놓고 24시간치 식량만 주는 게 말이 되나.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버티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랐다. 그러나 이정현은 알고 있었다. 배고픈 병사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심지어는 굶주린 병사한테는 나라나 이념보다 눈앞에 한 끼가 먼저 된다는 것을. 이건 자생 능력 강화. 여기 또 나오네. 이정현은 군수 관련 문단에서 반복되는 모호한 단어들을 발견했다. 현지 조달, 자체 보완, 자생 능력 극대화. 전쟁터가 마트도 아니고. 그녀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부상자는 어떻게 빼낼 생각이지? 이번에는 의무 및 수송 계획 페이지였다. 부상자 발생 시 인근 의무중대 및 지정된 후송로를 통해 단계적 후송. 표현만 보면 그럴듯했다. 그러나 그 아래 세부 항목을 본 순간 이정현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야간 산악 구간에서의 부상 발생 시 후송수단은 가용 차량 및 인원 활용이라는 한 줄뿐. 헬기 지원 불가 지역이라는 현실적 제약은 적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은 지휘관의 판단하에 적절히 조치라는 문장으로 얼버무려져 있었다. 지휘관이 마법사도 아니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산악 야간 기동 상황에서 펜스가 찢어지고 발목이 꺾이고 낙상 사고가 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런데 그 위에 얹은 건 강행이라는 두 글자뿐. 이걸 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야? 결정적인 문제는 이거군.
마지막으로 그녀는 위험성 평가 및 관리 대책 페이지를 펼쳤다. 딱 한 줄. 본 훈련은 철저한 준비와 지휘관의 결단 아래 실시되며 모든 위험 요소는 철저한 사전 교육과 정신력 강화로 극복함. 정신력. 또 정신력.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이정현의 손가락이 서류를 꾹 눌렀다. 그녀는 예전에 들었던 한 선배 장군의 말을 떠올렸다. 현장에서 정신력 얘기하는 지휘관은 대부분 준비가 부족한 지휘관이다. 그 말이 지금 이 계획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병사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게 하겠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도박이야. 다시 한번 떠오르는 복도의 균열. 이정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용산 일대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다시 멀리 북부 전방의 어느 부대 복도를 떠올렸다. 들뜬 타일 하나. 그 타일 위에 서 있던 한 지휘관. 그리고 그 균열을 무시하고 지나가던 발자국. 작은 균열을 못 보는 지휘관은 결국 큰 균열도 못 본다. 그녀가 취임식 날 했던 말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금 이 철권 작전 계획서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작전 개념, 공격적인 목표, 멋진 구호.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보급의 균열, 후송체계의 균열, 위험 관리의 균열이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빠져 들어갈 사람들은 책상 앞의 지휘관이 아니라 야전의 병사들이었다. 이정현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는 비서관을 호출했다. 작전기획처장, 그리고 감사관실 쪽과도 조용히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비서관이 물었다. 철권 작전 승인 여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승인 못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이건 그냥 되돌려보낼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부터 잘못된 집을 지금이라도 철거해야 할지 고민할 단계니까. 철권 작전 계획서 위에는 결재란이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위로 보이지 않는 붉은 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 선은 단순한 훈련 계획을 넘어서 한 지휘관의 리더십과 한 사단의 운명, 그리고 육군 조직 전체의 방향성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려 하고 있었다. 육군본부에서 철권 작전 계획서를 검토한 지 며칠 뒤 북부 전방 2사단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언제나처럼 훈련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지휘부 일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불안의 정체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어둠처럼 천천히 사단 전체를 덮어오고 있었다. 1점 감사관실의 조용한 등장. 2사단 정문 위병소 앞. 회색 세단 한 대가 아무런 표시 없이 천천히 멈춰섰다. 군사경찰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자 운전석에서 군무원 한 명이 군인증을 보여주었다. 국방부 정기 감사팀입니다. 출입 확인 부탁드립니다. 표정 없는 목소리. 단정한 자세. 그러나 그들의 가벼운 태도와 달리 그 차 한 대가 들고 온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실제로는 국방부 감사관실 최정예 인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이었다. 이들을 이끄는 사람은 국방부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남자. 한도윤 대령. 그는 차에서 내리며 위병소 경계병에게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날씨가 춥네. 고생 많다. 전투원. 충성, 감사합니다. 한도윤의 미소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병사들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늘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뒤에는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을 보지 않고는 멈추지 않는 냉정하고 치밀한 집요함이 숨어 있었다. 부대장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먼저 작전참모부 회의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병소 책임자가 다가와 말했다. 아닙니다. 한도윤은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우린 회의실부터 가지 않아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서류는 진실을 적지 않는다. 오히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이점 서류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했다. 감사팀이 차지한 공간은 작전 참모부가 아닌 본청 건물 한켠의 작은 회의실이었다. 대령은 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시도 거의 내리지 않았다. 그저 서류 더미를 조용히 펼쳐놓고 보기 시작했다. 첫 3일 동안 감사팀은 이사단이 제출한 모든 예산 문서와 공사 관련 서류를 한 줄 한 줄 읽고 또 읽었다. 결과는 너무도 이상했다. 대령님, 이건 너무 깨끗합니다. 젊은 감사관 하나가 불안하게 속삭였다. 그래, 완벽하지.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완벽해서 문제지. 문장은 칼로 자른 듯 반듯했고 모든 예산은 정확하게 증빙되어 있었다. 무려 수백 장의 서류였지만 전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 정도 완벽한 서류라면 감사관이 말했다. 오히려 현장이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그래, 바로 그거야라는 의미의 작은 미소가 스쳤다. 서류는 언제든 위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점 현장 방문 균열은 멀리 있지 않았다. 다음 날 감사팀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사단 예하 연대와 대대를 조용히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포병여단의 생활관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쏟아지는 병사들의 불만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 틈은 군데군데 벌어져 있었고 병사들이 붙여놓은 비닐과 테이프가 바람에 펄럭였다. 서류에는 작년에 전체 창호 교체했다고 되어 있지 않았나? 한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이 대답했다. 한도윤은 손가락으로 창틀을 눌러보았다. 낡고 부서지기 쉬운 알루미늄.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안쪽은 붉게 녹이 슬어 있었다. 이건 최소 10년 된 창문이군. 한도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다. 창호 교체 완료라는 서류는 명백한 거짓이었다. 사점 병사들의 말, 그리고 진짜 현실. 점심시간. 감사팀은 병사 식당에서 직접 회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병사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의도였다. 식판에는 잡곡밥, 김치, 멸치볶음, 콩나물국. 영양소로 따지면 표준보다 낮았다. 옆에 앉은 병장 하나가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은 그래도 괜찮네요. 한도윤이 물었다. 평소에는 어떤데? 어제요? 김치랑 국 하나요. 라면이 차라리 몸에 좋아요. 병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다른 병사가 말했다. 보일러도 약하게 틀어서. 밤에 춥습니다. 전투복 2겹 입고 자요. 군수참모의 보고서에는 난방 정상 운영. 병사들 불편 없음. 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도윤은 천천히 식판을 내려놓았다. 불편 없음이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불편이 없는데 왜 전투복을 입고 자지?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중대에서 유류비 아껴야 해서요. 난방 풀가동하면 예산 부족해진다고. 한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서류에는 예하대대의 전년도 대비 30% 이상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5점 훈련장 녹슨 장비와 이유 있는 침묵. 감사팀은 이어서 전술훈련장을 방문했다. 서류에는 전투교보구 전부 교체 완료라고 적혀 있었지요. 감사관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철제 장애물은 녹슬어 있었고 각계 전투 훈련용 장비는 금이 가 있는 상태였다. 넘어지면 다칠 위험이 너무 커 보였다.
한도윤은 무릎을 굽혀 장비 밑면을 살펴봤다. 손가락 끝에 붉은 녹이 묻어나왔다. 이건 교체가 아니라 겉페인트만 다시 칠한 것 같군. 한도윤은 장비를 손으로 세게 쳐봤다. 덜컹. 금속이 울리는 대신 속이 빈 상자 같은 소리가 났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가워졌다. 6점. 베테랑 원사의 고백. 여단 군수가 사무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원사가 감사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치 오랜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은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윤이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 보십시오. 원사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작년에 막사 리모델링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최고급 단열재와 이중창으로 교체한다는 명목이었죠. 그는 손으로 서류함 위를 두드렸다. 그런데 막상 시공하러 온 건 업체 사람 4~5명이었고 들고 온 자재는 중국산 싸구려였습니다. 감사팀 전체가 숨을 삼켰다. 원사는 계속 말했다. 제가 상부에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자재가 명세서와 다르다고 말이죠. 그런데 돌아온 답은 그는 고개를 떨궜다. 원사님,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였습니다. 한도윤은 침묵했다. 원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 죄를 고백한 듯 어깨를 떨어뜨렸다. 병사들에게 돌아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부끄러운 건 원사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7점. 청운건설이라는 이름. 감사팀은 즉시 자재 명세서와 공사 계약서를 재확인했다. 거기엔 한 이름이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청운건설. 이 사단의 복지시설 관련 예산의 80% 이상이 이 회사와 계약되어 있었다. 작년에 창호공사, 전년도 단열공사, 식당 배수공사, 훈련장 보수공사. 감사관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전부 이 회사입니다. 한도윤의 눈이 가늘게 뜨여졌다. 중소건설업체가 전방사단 공사 대부분을 독점한다. 이건 명백하게 비정상적이었다. 그는 곧바로 국세청 자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조회했다. 그리고 밝혀진 것은 감사팀 전원이 숨을 삼키게 만드는 사실이었다. 청운건설의 실소유주는 박기현 사단장의 아내였고 대표이사는 박기현의 처남이었다. 부대 예산이 박기현 가족 회사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한도윤은 손에 든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무표정 속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던 거군. 병사들이 전투복을 2겹 입고 자는 동안 사단장의 가족 회사는 수십억의 예산을 빨아들인 것이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렸다. 압수수색 준비한다. 8점. 진짜 균열이 드러나다.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청운건설 사무실에서 이면장부가 발견되었다. 거기엔 최고급 자재로 기재된 품목이 실제로는 단가가 15 수준인 싸구려였다는 사실이 정확한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챙긴 차익은 VIP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흐름이 남아 있었다. VIP. 그 계좌 주인이 누군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이제 퍼즐은 완성되었다. 이정현이 본 복도에 들뜬 타일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었다. 사단 전체에 깊게 박힌 부패의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철권 작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다. 국방부 청사 상층부, 상황실 옆에 있는 비밀 회의실. 두꺼운 방음문 안쪽에는 묵직한 공기와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25년간 군의 중심에서만 움직여 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회의실은 평범한 훈련 검토 회의가 아니라 한 명의 장군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라는 것을. 테이블 중앙에는 한도윤 대령이 제출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두툼한 갈색 서류철 위에는 빨간색 스탬프로 찍힌 한 단어가 선명했다. 긴급 보고. 이정현 참모총장은 서류에 손을 얹은 채 오래된 나무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톡, 톡, 톡.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이상할 만큼 크게 울렸다. 긴장한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탁자 맞은편에는 육군작전기획처장, 군인사참모부장, 헌병단장, 그리고 감찰차장까지 육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 말이 없었다. 이런 회의에서는 불필요한 말은 곧 불필요한 화살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점 보고서의 첫 페이지 이미 끝이었다. 이정현이 서류철 첫 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 하나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사단 예산 중 42%가 청운건설이라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음. 작전기획처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42% 말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군 인사참모부장이 혀를 찼다. 이 정도면 단순한 유착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입니다. 헌병단장은 보고서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더 심각한 건 단순 예산 편중이 아닙니다. 자재단가 부풀리기, 공사 미이행, 서류 허위 작성까지 모든 징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한도윤 대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패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유형 그대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정현은 한 장 더 넘겼다. 2점 병사들의 생활 숫자보다 충격적인 현실. 다음 페이지에는 병영 실태 조사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방 미가동 구역 14곳, 낡은 창호 미교체 72곳, 보급품 누락 18건, 식단의 영양 기준 미달 비율 63%, 불량 교보구 사용 중단 필요 판정 28건, 야간 훈련 시 위험성, 고위험 판정 19건. 작전기획처장이 이 말을 짚었다. 이 정도 상태에서는 철권 작전 같은 대규모 기동훈련은 불가능합니다. 부상자가 대량 발생할 상황입니다. 인사참모부장이 덧붙였다. 아니, 부상자가 아니라 사상자가 나죠. 헌병단장은 표정을 굳혔다. 병사들이 이렇게 추운데도 난방 풀가동을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도윤 대령이 바로 말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던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3점 문제의 핵심 청운건설. 이정현은 다시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청운건설 관련 자료가 펼쳐졌다. 실소유주 박기현 사단장의 배우자. 대표이사 사단장의 처남. 공사비 총액 전년 대비 312% 증가. 실제 공사 내용 서류상 내용 대비 40% 이하. 누락 공사 총 32건. 이명 계좌 존재. 이 페이지를 보는 순간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다. 여기서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범죄였다. 인사참모부장이 책상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면직 수준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입니다. 헌병단장이 조용히 덧붙였다. 군형법과 형법 모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 예산횡령, 뇌물수수, 직무유기 최소 6개입니다. 작전기획처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이 정도 범죄면 이미 여러 차례 불만 신고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왜 하나도 없었죠? 한도윤 대령이 설명했다. 들어왔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부대 지휘부에서 처리된 것으로 하고 폐기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정현이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회의실에 깊게 울렸다.
숨겼군.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부 보고서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병사들의 불만도 고충도 전부 문제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4점 철권 작전 훈련이 아니라 덫이었다. 보고서는 다시 작전 파트로 넘어갔다. 철권 작전 계획서의 허술한 부분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보급량 부족, 야간 기동 장비 미확보, 산악 지형 후송 체계 붕괴, 차량 배치 계획 오류, 위험도 극고 위험 평가, 헬기 지원 불가능 지역 다수. 작전기획처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솔직히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해버렸다. 아무리 전시훈련이라 해도 기본적인 안전도 없으면 그건 훈련이 아니라 사고 발생 대기 상태입니다. 한도윤도 중얼거렸다. 의도적 무리수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병력을 몰아붙이는 방식이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한층 더 냉각되었다. 이정현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기현 소장이 이 훈련을 강행한다면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작전기획처장은 대답을 주저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반드시 큰 사고가 납니다. 심하면 전군의 남을 참사급 사고가 됩니다. 5점 이정현의 결정 단 한 줄의 명령. 회의는 30분 더 이어졌다. 모든 증거가 제시됐고 모든 가능성이 검토됐다. 마침내 이정현이 서류를 덮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회의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과 권위가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장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들었다. 우리는 병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사의 실수를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면 병사는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바로 지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를 가볍게 두드렸다. 톡. 그러나 지휘관이 병사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 한다면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다. 그런 사람에게는 별은 무게가 지나친 장식일 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박기현 소장. 직위 해제합니다. 6점 체포별이 떨어지는 소리. 회의가 끝난 직후 군사경찰 2개 조가 사단장실로 조용히 이동했다. 박기현은 사단장실에서 철권 작전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다. 기세등등했다. 심지어는 이번 훈련 보고 잘하면 진급길이 열린다. 라는 말까지 부관에게 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박기현 소장님. 군사경찰 장교가 말투 없이 말했다. 직권남용, 예산 횡령, 허위문서 작성 혐의로 지금부터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사단장실 천장에 울려 퍼졌다. 박기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깐. 뭐라고? 너희들 지금 무슨 장난?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군사경찰은 무표정하게 그를 끌어냈다. 별 2개가 달린 견장이 박기현의 발걸음에 따라 흔들리다가 결국 떼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딱. 맑고 차가운 울림. 아. 부관이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부대 전체에 경고음처럼 퍼지는 비현실적인 정적. 한도윤 대령이 조용히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별이 떼어질 때 나는 소리는 늘 똑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가벼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를 견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7점 마지막 장면. 이정현의 눈빛. 육군본부로 복귀한 이정현은 보고서 위에서 손을 천천히 걷었다. 창밖에는
여명 직전의 푸르스름한 빛이 군본부 건물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별의 무게는 병사의 숨과 같다. 병사의 생명보다 지휘관의 체면이 앞선다면 그 지휘관은 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오늘 별 2개는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육군은 다시 한번 별이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청사 밖으로 나가면 아직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새벽이었다. 동이 터오기 직전의 그 짧은 시간은 항상 묘한 정적을 품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도, 병사의 구령도, 차량의 엔진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간. 마치 온 세상이 긴 숨을 들이쉬며 곧 닥칠 하루를 준비하는 순간처럼 고요한 시간. 육군본부 14층의 참모 총장실에서도 그 새벽의 정적은 무겁게 감돌고 있었다. 이정현 참모 총장은 하룻밤 사이 일어난 사건의 잔여 흔적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한쪽에는 어제 회의에서 사용했던 모든 자료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한 장의 종이만 홀로 놓여 있었다. 제2보 병사단장 박기현 소장 직위 해제 및 수사 이관. 군형법 JX조, 형법 JX조 위반 혐의 적용. 그 문장은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한 명의 지휘관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균열 하나가 드디어 드러났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정현의 표정은 승리도 기쁨도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피로와 고독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깊게 내려다보았다. 본부 앞 거대한 태극기가 아직 바람에 제대로 펄럭이기 전의 모습으로 조용히 매달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출근 준비를 위해 일찍 도착한 간부들의 작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1점 나는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 별을 달았지.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흰 빛 속에 반사된 별 4개. 그 별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무게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만큼 무거웠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속삭였다. 별은 영광이 아니다. 별은 책임이다. 지휘관에게 별은 장식품이 아니라 병사의 생명을 대신 지는 자리였다. 그녀가 장군이 된 날, 선배 장군이 남긴 말이 있었다. 별을 단 순간부터 너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정현은 이제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박기현이 틀린 이유는 실수해서가 아니라 틀릴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휘관이면서 누구보다 권위와 체면을 중시했고 병사들의 추위와 굶주림보다 자신의 목표와 명예를 먼저 올려놨다. 지휘관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 별은 무게를 잃는다. 2점 북부 전방 변화의 움직임. 박기현의 체포 소식은 전군에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이사단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식사 시간에 수군거렸고 중대장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진짜냐? 설마 그게? 라는 말을 반복했다. 포병여단의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새로운 난방이 들어올지 기대하며 책상을 두드렸다. 진짜 이제 보일러 좀 뜨끈하게 틀려나? 창문 교체하는 거 맞지? 서류 다시 쓴다던데. 중대 행정실에서는 중위들이 서로 메모를 주고받았다. 앞으로 공사 계약 전부 중앙 승인 거친대. 시설 예산은 다 다시 조사 들어간다더라.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 병사들도 간부들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제 이사단은 겉만 번지르르한 철권 같은 이름 대신 실질적인 회복을 준비해야 했다. 3점 남겨진 질문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정현은 참모총장실 책상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에 잡힌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감사관실에서 작성해준 요약본이었다. 맨 위에는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문제의 근본 원인 지휘관의 오만. 지휘관의 관심이 병사가 아닌 본인에게 향한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됨.
이정현은 메모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렀다. 오만은 항상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다. 복도 타일 하나를 보지 못한 것처럼. 창문 틈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별것 아니다고 넘긴 것처럼. 예산이 조금 부족해진 걸 나중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병사가 피곤해 보이는 걸 근성 부족이라고 여긴 것처럼. 작은 균열을 무시한 대가가 결국 별 2개짜리 사단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사점 기자들의 움직임, 긴장의 시작. 오전 9시. 육군본부 정문 앞에서는 이미 취재진 몇 팀이 바쁘게 움직이며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 사단장 체포 소식 맞습니까? 부패 혐의가 진짜인가요? 참모총장님이 직접 보고 받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홍보실 군무원들이 진땀을 흘리며 안내했다. 잠시 후 공식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군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다. 이사단장 정도의 고위급이 체포되는 일은 흔치 않았다. 특히 예산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라니. 이건 국방부 전체의 정면을 때리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정현은 다 알고 있었다. 이 사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군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타격은 국민의 신뢰로 살아가는 군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는 것을. 5점 기자회견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오전 10시. 육군 대회의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이정현을 향해 일제히 돌아갔다.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부터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은 바로 질문을 던졌다. 참모총장님, 이사단장 체포는 본부의 결정입니까? 부패 혐의가 사실이라는 건가요? 훈련 계획에도 문제가 있었다던데. 이정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본부의 조치는 단 하나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계급을 달고 있든, 군의 모든 지휘관은 병사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지휘관이 병사의 안전보다 자신의 명예를 우선한다면 그 순간 그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별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말 한 줄은 브리핑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6점 사단 복귀. 그리고 조용한 변화를 시작하는 발걸음. 브리핑을 마치고 이정현은 곧바로 헬기를 타고 이사단으로 이동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북부 전선은 한없이 길고 험한 산맥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마치 전쟁의 흔적처럼 곳곳에 얼룩져 있었다. 착륙 후 중대장들과 간부들은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로잡읍시다. 그 한마디는 명령이 아니었다. 부탁도 아니었다. 책임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병영을 직접 둘러보며 병사들이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물어보았다. 난방 문제 다시 확인시켜주세요. 이 창문은 전체 교체해야 합니다. 식단 예산 재편성하고 영양 기준 검토하세요. 간부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누구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숨기려다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들은 어제 이미 보았으니까. 7점 그리고 마지막 별의 의미. 이사단 막사 중 하나의 복도에서 밤새 떨었을 병사들이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며 이정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병사 하나가 지나가다 놀란 듯 멈춰섰다. 총장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있는 곳이 군의 중심이니까. 병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경례했다. 그녀는 병사가 지나간 뒤 복도 끝에서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 창문은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곧 교체될 예정이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별은 올라가는 순간이 아니라 지켜내는 순간에 의미가 생긴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게 된다. 별이 떨어진 날이 아니라 군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병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 명의 지휘관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